네, 최근 들어서 시민권자들도 체포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시민권자를 상대로도 무차별적이고 또는 또 가끔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한 무차별적인 단속이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물론입니다만은 합법적인 심지어는 시민권자들까지도 지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방의회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도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그래서 LA 시청에서는요,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캐런 베스 LA 시장하고 그리고 시의원들이 나왔고 또 연방의회에서도 의원 관련된 부처의 의원이 나와서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연방이민단속 요원들이 법원의 영장이나 또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시민권자들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또 심지어 구금까지 했다라는 그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서 연방의회 차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어제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를 한 연방하원의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자신이 속해 있는 위원회가 연방개혁위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개혁위원회가 LA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민 당국이 저지른 모든 불법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도요. 앞서 말씀드린 건 연방 하원이고 또 추가적으로 연방 상원에서도 상설조사위원회가 설치돼서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현 정부에 대해서 그 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민주당 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연방 이민 당국의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의회의 조사 움직임은 사실은 탐사 전문 언론이 있어요. 프로퍼블리카라는 탐사를 전문하는 언론에서 이걸 얼마 전에 크게 보도하면서 이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올 9개월 동안 최소 170명의 시민권자의 체포, 구금 사례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무려 170건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사된 것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방 정부는 이민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시민권자 또 뭐 합법적인 뭐 영주권자들 많이 있는데 그런 수를 공식적으로 연방 정부가 집계해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소셜 미디어, 소송 기록 또는 법원 자료 또는 뭐 지역의 언론사 그 기사 등등을 다 취합해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라고 프로퍼블리카는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가 어찌 보면 정부에서 잘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 굳이 발표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법원의 기록이 다 남고 또 지역 언론사에서 보도가 된 게 있고 또 SNS에 나온 것들 그리고 이제 소송 기록 등등등을 조사해 보니까 확인된 것만 170건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프로퍼블리카는 연방 이민 당국의 그 단속 과정에서 구금되거나 또는 체포된 시민권자의 일부가 어디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끌려가는 도중에 뭐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기 충격기를 맞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는 총에 맞는 일까지도 벌어졌다라면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시민권자죠. 목을 무릎으로 눌려서 단속 요원들이 눕혀놓고 목을 막 무릎으로 눌러서 정말 큰 상처를 입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실제로는 전에 뭐 그런 일도 있었죠. 경찰이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무릎으로 누르다가 조지 플로이드 사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민권자도 이번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그런 똑같은 상황을 당하기도 했었고 또 어떤 케이스는 어떤 시민권자가 속옷 차림으로 있다가 갑자기 체포되는 바람에 속옷 차림으로 끌려 나와서 비를 맞으면서 야외에 서서 비를 맞고 속옷 차림으로 서 있는 수갑 채운 상태에서 막 조사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상이 또는 사진이 다 지금 기록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체포된 시민권자 중에는요 임산부도 3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로 체포된 어린이도 한 20여 명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이민 단속에 체포된 시민권자들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라틴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시민권 여부가 의심된다. 라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되면서 대부분 라틴계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 지역, 이건 이제 실제 예입니다.
단속 지역 근처에서 이제 노점상을 하던 라틴계 주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멀쩡한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아 벨리스라는 사람인데 안드레아 벨리스는 갑자기 노점상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단속 요원들이 다니다가 휴대폰을 뺏기고 뭐 신분증 내놔봐라. 근데 뭐 시민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못 줬잖아요. 그러니까 의심된다 해서 일단 체포해서 48시간 동안에 구금됐는데 그 구금되어 있던 48시간 동안에 외부 연락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48시간 후에 결국은 이제 무혐의로 풀려났다라고 하는데 체포되는 와중에는 영어를 잘 못한다라면서 넌 시민권자 아닌 것 같아. 생긴 거는 멕시칸처럼 생겼어. 영어 잘 못해. 너는 시민권자 아닐 거야. 그냥 막 체포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8시간 동안 조사해 보니까 시민권자가 많으니까 그 전에 어떻게 했던지는 그냥 없던 일을 하고 상관없이 그냥 풀어주는, 무혐의로 풀어주는. 이래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도 신체적, 정신적 뭐 이렇게 피해를 입고도 또는 이제 뭐 장사 못했으니까 경제적 등등등 그렇게 피해를 입고도 어떻게 해서 하소연 하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지금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은 히스패닉계 얼굴을 가지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동양계 얼굴을 가진 우리 한인들도 어찌 보면 피해를 입지 말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남의 얘기만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이 아이스 단속 요원들이 단속 활동 시에 지켜야 할 매뉴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매뉴얼에 얼굴이 히스패닉계처럼 생겼고 아니면 얼굴이 동양인처럼 생겼고 영어를 잘 못하면 일단 무조건 체포해 가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단속 활동 때 지켜야 할 매뉴얼이 분명히 있으니 그 매뉴얼에 대해서 보다 좀 철저한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급히 그냥 단속 요원 하이어 해가지고 막 현장에 내보내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추후에라도 그 단속이 위법하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단속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시민권자들이 나중에 소송하고 그래서요. 케이스마다 뭐 100만 불, 170만 불 막 물어주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방정부 지금 뭐 돈 없다 하면서 연방 공무원 막 해고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옆으로 단속할 때 막 인권을 유린하고 그렇게 단속을 해서 결국은 돈 물어주게 되는 이게 앞으로 낳고 뒤로 미치는 거잖아요. 돈 없다고 연방 공무원들 막 다 자르고 그래서 연방 공무원들 사람이 없으니까 연방정부 일 처리 제대로 안 돼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데 또 옆으로는 그 체포 과정에서 인권 유린했다고 소송 걸면은 그냥 다 지니까 막 돈 물어주기 바쁘고 이렇게 어찌 보면 써야 될 때 못 쓰고 안 써야 될 때 쓰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연방 이민 단속 요원 제대로 그 매뉴얼을 교육시켜서 현장에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자,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H-1B 비자 신청할 때 수수료 10만 달러 받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구체적인 설명이 정부에서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 발표한 거 외에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좀 디테일하게 없어서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무부가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좀 타코예요. 모든 H-1B 신청자에게 다 그렇게 막 받을 것 같이 했는데 어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거 보면 이것도 완전 또 다른 얘기입니다. 기존의 신청자들 제외, 또 미국에서 있으면서 미국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신규라도 제외. 그럼 뭐냐? 해외에서 신규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받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뭐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거예요. 많지 않다는 하기보다도 100으로 본다면 그저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100 전부 다가 우리 놀랬잖아요. 자, 어제 연방이민국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우는 H-1B 수수료 10만 달러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처음 밝혔습니다. 자, 그 공고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에 대한 10만 달러 납부는 자, 일단은 이 법의 효력은 언제부터 그러면 발휘하느냐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21일 동부시간 새벽 0시.
21일 동부 시간으로 새벽 0시 이후에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그렇게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적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점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미국 밖 지역에 있으면서, 다시 말해 해외에 있으면서 신규 신청한 케이스에만 그렇게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규 신청이 아니고 뭐 자격 변경 또는 무슨 뭐 재신청이라든지 한번 신청했다 거부돼서 다시 신청한다든지, 또는 신규 신청인데 내 몸은 그냥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신청한, 사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미국에서 다른 일로 일단 뭐 OPT 같은 거로 취업해서 있다가 H1B로 바꾼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몸이 일단 미국 내에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10만 달러 적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명 해당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시끄러웠던 겁니다. 같은 시간, 그러니까 21일 새벽 0시 이후에 제출된 H1B 신청자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했지만 이민국이 당신은 변경이나 체류 연장이 부적격하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새로 신청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잖아요. 뭐 그런 케이스, 뭐 이런 경우는 10만 달러에 적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10만 달러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0배 올린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러고 이제 다른 거 하시잖아요, 지금. 다른 일 공무에 바쁘시죠. 네, 그렇게 발표하고. 나중에 이제 참모진, 실무진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신청자에 대해서는 10만 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미국의 테크 그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에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이미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게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해서 우리 IT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에 이제 취직을 해서 여기서 단기 취업 비자 받아서 일을 하다가 요 상태에서 H1B를 신청하거든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10만 불 안 내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10만 불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 갖고 이렇게 골치가 아프고 떠들었던 겁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 1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민자들에게 발급된 게 거의 3분의 2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게 3분의 2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3분의 2가 10만 달러와는 이제 상관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그냥 막 디테일한 내용 없이 그냥 선포하듯이 해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프리즈가 돼서 긴장하고 겁내하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니고 약간 치킨 아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H1B 비자 신청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은 10만 달러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민 변호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민국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자, 한편 H1B 신청을 위해서 10만 달러 수수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내느냐? 요거 이제 잘 낼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가 있어요. pay.gov라고, gov는 이제 government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pay.gov에 들어가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 수수료가 납부 완료돼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만 달러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이 민주당 강세 지역 주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그 법정 다툼에서 이번에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의 판사들이요. 자,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방위군을 트럼프 행정부는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했잖아요. 고전에 1심에서는 군볕 배치 안 된다고 했으니까 행정부에서 항소했죠. 그래서 항소법원에서는 다시 또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배치 가능해. 하지만 우리는 이제
너희들이 항소한 것에 대한 것을 판결한 거지 이 본안 자체에 최종 판결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주방위군 배치를 허가한다라는 걸로만 조건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한편 이번 그 항소법원의 재판부는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판사들이 다수였습니다. 이번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에 3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3명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나름 다수죠. 2대1. 그래서 포틀랜드에서 연방 건물이 파손되고 이민 단속국 직원들이 위협받은 상황에서 주 방위군 파견은 적절한 대응이다. 이렇게 판결을 그 2명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죠. 반면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수잔 그레이버라는 판사가 이제 소수였는데 반대 의견서를 냈어요. 오늘의 이 결정은 단순히 터무니없는 수준을 넘어선다라면서 주정부의 민병대 통제권과 국민이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등 그런 헌법의 핵심 원칙을 오늘의 이 결정은 위반한다라고 이제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의 의견은 그러나 2대1로 소수 의견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런 소수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기록으로만 남고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29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북미 정상이 6년 만에 다시 판문점에서 소위 말하는 깜짝 만남을 할 가능성에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뭐 만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몰라요, 아직. 뭐 내부적으로는 진전이 어디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하나 또 만날 걸 대비해서 미국에서 정부 대응팀이 이미 한국에 들어가 있는 그건 사실입니다. 네, 소식통에 따르면 북미 접촉에 대비한 미국 측의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 군사령부는 평상시에는 그 판문점의 특별 견학, 뭐 일종의 외국인들 또는 뭐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판문점 관광 견학 이거를 갈 수 있거든요. 그 안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런데 이달 말에 특정 기간 동안에 판문점 견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 특정 기간은 언제냐면 그 에이펙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그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지금 블락시켜버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왜? 혹시 모르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됐던 그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일종의 주한 미 대사처럼 있는데 조셉 윤 요분이 이제 갈립니다. 다음 주 초에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냐? 케빈 김이라는 사람하고 갈립니다. 케빈 김은 누구냐? 국무부 지금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거든요. 이제 그 케빈 김 부차관보가 한국으로 가서 이제 주한미국 대사 대리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케빈 김 부차관보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2019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때 6월이었죠. 판문점 북미 정상 만남.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그 판문점 여기는 돌멩이 이렇게 놓고 돌멩이 이쪽은 남쪽, 돌멩이 이쪽은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딱 넘어가면 북쪽, 요것만 딱 넘어가면 남쪽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서 만나면서 악수하면서 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북미 정상 만남, 뭐 이거 회담까지는 아니고 그 만남을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이 바로 그 케빈 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다음 주에 주한미 대사 대리로 지금 임명돼서 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이거죠. 일 해본 사람 시켜. 그거죠. 일 해본 사람 시켜. 빨리 먼저 보내놔.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한국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 아주 조심스러워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된 조짐은 없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밝힐 입장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2019년도 판문점 그때 회동도 기억하시죠?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뭐 만날 수 있니 없니 뭐 말이 많았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Hey brother 만나자, Hey friend 만나자 막 SNS에 올렸잖아요.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제안한 지 36시간 만에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무슨 번개 미팅도 아니고 깜짝 만남 한 거예요. 36시간 만에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때를 생각한다면 뭐 지금 별다른 공식적인 어떤 게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만남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때처럼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외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CNN 방송국이 그 판문점 인근에 있는 임진각의 그 카페, 임진각 카페를 에이펙 정상회담 그 기간 동안은 사흘 동안 완전히 통으로 빌려버렸다고요. CNN이 자기네가 거기서 이제 방송을 거기서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방송을 하려고 통으로 빌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발표된 거 없어도 내부적으로 물밑적으로는 지금 북미 깜짝 만남을 위한 준비는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의 지난달 그 미국으로의 그 히토류 연구 자석 수출량이 한 달 만에 눈에 띄게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 수출 통제의 영향이다라는 것이죠. 중국 세관 집계 결과 지난달 9월 수출량, 즉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히토류 연구 자석 수출량은 420톤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요거는 약 30%가 줄어든 겁니다. 히토류 연구 자석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 쓰이냐, 뭐 전기 자동차에도 쓰이고요. 여러분 저 뭐 매일 보는 스마트폰에도 당연히 이거 들어가야만 스마트폰 만들 수 있고, 뭐 풍력 발전기, 엘리베이터도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론 만들 때도 당연히 들어가고, 또 에어컨 등에도 이게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중국은 지난 4월 4일 히토류 17개 종류, 그러니까 히토류라는 것은 한 가지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희귀한 광물, 뭐 이게 이제 히토류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히토류 밑에 17가지 희귀한 광물이 있습니다. 그 17가지 성분의 광물을 모두 통칭해서 히토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17개 성분 중에서 몇 개씩 그때 봐가면서 중국이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요거 미국으로 보내지 마, 이런 식으로. 이 같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는 글로벌 공급망에 큰 충격을 지금 안겨주고 있고요. 지난 6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포드는 실제적으로 미국 내 그 생산 라인을 일시 중단해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중국에서 이 히토류를 중간중간 막 안 보내는 게 있고 수출 통제하고 막 그래갖고 필요한 히토류가 없어서 그 포드는 자동차를 만들다가 중간에 막 스탑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 히토류를 갖고 미국을 좀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미국도 걱정이고 한국도 걱정입니다. 이렇게 좀 치열하게 간다면. 왜냐면 이게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한 히토류 통제로 미국도 어려움 또는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한국의 등이 터지게 생겼어요. 한국이 새우등 터지듯이. 일단 한국의 그 핵심 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히토류, 광물의 그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습니다. 지나치게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런데 중국은 현재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히토류 등 핵심 자원의 수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 히토류를 요런 성분 요거 당분간 몇 달 동안 미국에만 보내지 마.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면은 너무 대놓고 싸움이 되니까 그러면 또 미국이 그럼 중국에만 이렇게 대놓고 싸움이 되니까 이 히토류 우리가 중국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당분간 몇 달 동안 수출을 뭐 안 할 겁니다. 그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이래버리면 이제 미국이 분명히 나 때문에 안 하는 걸 알면서도 겉으로는 뭐라고 할 명분이 좀 없어지잖아요. 중국이 이제 그래서 꼭 미국한테만 안 보내. 지금 안 그러고 히토류 수출을 통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한국으로 가는 것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달리 중국에 대한 그 히토류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 빨리, 더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주요 선진국들이 히토류 등에 대한 어떤 자급자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자급자족 속도를 지금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자급자족을 하고 싶어도 뭐 이런 광물, 뭐 자원 이런 게 없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자원, 소위 말해서 자원 빈국. 뭐 한국이 지금 나라는 잘 살아요.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은 없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누고 우리 사람이 자원이야 맨날 그랬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그래서 자원 빈국인 한국으로서는 중국에만 지금 너무 히토류 같은 걸 의존하다가는 큰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죠. 미국한테 조금 상처를 주기 위해서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하는데 한국은 조금 상처가 아니라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입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이 뭐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줄일 수가 없어요. 왜? 워낙 없으니까 자원 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이 있죠. 다른 나라, 히토류가 뭐 반드시 중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미국에도 있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정제하는 기술과 그게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압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공장을 세우질 못하죠. 몇십 년 전에는 있었지만 다 지금 폐쇄했죠. 여하튼 미국에 히토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뭐 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중국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히토류나 이런 희귀 광물, 중요한 핵심 자원 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조금 분배해서 분산 수입을 하는 뭐 그런 방법이라도 한국은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싸움 그 옆에서 한국은 이제 새우등 터지게 생겼다. 이제 그래서 한국의 좀 대책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그룹이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그 이후에도 그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결국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현대자동차 그룹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쓰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를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결국은 제외시킬 수 없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결국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미국에 260억 달러의 투자를 한다는 그 계획에 변함이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260억 달러 가운데 그런데 거의 10분의 1인 27억 달러는 현대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 그 사태가 발생했던 그 조지아주 엘라벨이라는 그 지역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속이 쓰림에도 불구하고 예정됐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속 쓰리다고 내가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미국 시장 놓을 수는 없잖아요. 워낙 큰 미국 시장을 놓을 수는 없죠. 뉴욕타임즈는 현대차 그룹의 미국 투자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니까 관세 좀 봐주세요. 뭐 그런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세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체 생산도 해야 하고 현대자동차 그 자체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미 미국에는 어때요? 중국 브랜드가 사실 중국 차 미국에 있어요? 없잖아요. 중국 차가 다른 곳은 다른 나라 시장은 장악하고 있지만 미국에는 뭐 거의 발을 못 붙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 현대차 그룹으로서는 그래서 미국이 당연히 기회일 수밖에 없죠. 중국이 발을 못 붙이고 있을 때 한국이 빨리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한국 현대차로서는 어쩌거나 저쩌거나 뭐 이런저런 사태는 사태대로 또 해결을 해야 하지만 미국에 대한 투자, 사업 확장은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 엘라벨 카운티 투자로 이 지역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8,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지역 사회에 큰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 엘라벨 카운티라는 것은 그 현대차 그룹이 거기다가 거대한 공장을 왜 세웠겠어요? 허허벌판, 사람 많이 안 사는 허허벌판, 그리고 땅값도 싸고 그런 데다 거기다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카운티지 그 카운티의 인구가 8,0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그 공장에서 하이어한 그런 지역 그 사람들이 8,500명이에요. 엘라벨 카운티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 다른 카운티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까지도 정말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경제적인 영향력을 현대가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정책도 좋고 뭐 이민 단속도 좋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한국 대기업과 미국의 지역 사회가 정말 같이 시너지로 잘 주고받으면서 윈윈을 좀 할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참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하기로 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시죠. 아니 합병한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뭐 아직도 비행기는 대한항공 비행기고 또 티켓 끊으면 아시아나 티켓 따로 끄고 언제부터 합병하는 거 도대체?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마 한 1년 더 지나서
내년 말이나 2027년 초가 돼야 될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일들은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양쪽 회사, 직원들은 다 같은 회사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일단은 아직도 스틸 나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이 됩니다. 자, 두 항공사의 합병을 나라에서 오케이, 땅땅땅 인정해주고 승인해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데, 예를 들어 LA에서 부산을 가는 거라고 치죠. 지금 LA에서 부산 직항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LA에서 부산 가는 직항이 있는데, 요게 이제 대한항공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하고 합병을 해버리면 여하튼 대한항공도 있고 아시아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LA에서 부산까지 가는 직항이 지금 대한항공도 월화수 있고 또는 아시아나가 수목금이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두 회사가 합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한 그 회사가 월화수목금 다 독점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독점하듯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노선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제가 예를 들은 거지만, 그렇게 독점되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그 노선을 다른 항공사로 넘겨라. 그럴 수 있겠다면 합병을 허가해준다. 이래서 대한항공에서 알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이제 그 조건으로 이제 합병이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개 노선이랍니다. 10개 노선.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제 결국은 합쳐질 경우에 독점이 될 노선 넘겨줘야 되는 10개 노선은 어디냐? 인천에서 호놀룰루. 인천 호놀룰루. 그러니까 인천의 호놀룰루에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 가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대한항공 타시거나 아시아나 타시거나 그랬었겠지만, 이제 다른 항공사 이름으로 바뀔 겁니다. 한국 가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고요. 자, 여하튼 인천 호놀룰루 노선, 그리고 인천 괌 노선, 그리고 부산 괌 노선 등 미국의 이제 4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런던 등 영국 노선 하나, 또 인천 자카르타, 또 김포 제주, 제주 광주, 또 광주, 김포 요런 해서 토탈 10개 노선이, 그러니까 국내 국외 노선 10개 노선이 이제 대한이나 아시아나가 아니라 다른 항공사로 넘겨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음 달부터 아마 그렇게 내년부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 해당 노선을 이어받을 항공사, 대체 항공사가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요. 요게 이제 올해 안에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 우리 일반인들에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선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아마 바뀔 것이다. 대한이나 아시아나가 아니라 다른 항공사로 바뀔 것이다. 라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아시아나 마일리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결국 논란을 하다가 결국은 1대1로 그냥 통합해서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만 마일도 그대로 인정. 대한항공 마일리지 10만 마일도 그대로 똑같이 인정.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아시아나 마일리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좋아하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안 좋아하고 그렇죠. 왜? 티켓 뗄 때 보면은 대한항공 티켓이 조금 몇백 불 비싸잖아요. 아시아나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몇백 불 더 비싼 거 사갖고 마일리지 샀는데 어떻게 똑같이 해줘? 라는 불만이 조금 있는 거고, 아시아나 이제 마일리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여하튼 1대1로 됐으니까 좀 머리 안 아프게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연회장 건설을 위한 백악관 이스트 윙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백악관이 대대적인 변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오벌 오피스, 일하는 사무실 말고요. 이스트 윙. 이스트 윙 있고 웨스트 윙이 있는데, 이스트 윙은 주로 이제 영빈관처럼 손님들 대접하는 그런 곳이 이제 이스트 윙이거든요. 거기 지금 막 부시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3주가 넘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기관 승인 없이 지금 이 철거 작업을 시작해서 또 이 역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백악관은 백악관 리모델링을 관할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기관 국가수도계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백악관 리모델링 관련된 것도 관할하는데, 백악관은 여기 이 위원회에 승인도 지금 받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막 때려 부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존의 건물이 손님을 초대하기에는 너무 좁다라면서 2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약
9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연회장을 증축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고 드디어 부시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설 비용으로 약 2억 5천만 달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세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 전액 대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뭐 애플, 아마존, 뭐 락히드 마틴 등 수십 개 기업에게 연회장 증축을 쓸 자금 2,500만 달러를 이미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억 5천만 달러를 언제 다 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0분의 1은 벌써 거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회장 증축에 쓰세요라고 돈을 갖다 바친 대기업들, 그럼 돈만 바치고 끝날까요? 이제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갖다 바친 그만큼 뭔가 베네핏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또 그런 베네핏을 또 억지로 주려다고 하다 보면 또 어떤 편법, 위법, 특혜 이런 걸 주지 않게 될까? 뭐 이것도 지금 걱정되고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일단 뭐 시작은 됐습니다. 뭐 100m 달리기 이미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회장이 완공이 되면 999명이 여기 들어가서 연회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연회장은 내 별장 마라라고 리조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마라라고 리조트 그런 스타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완공이 되면 미국에는 뭐 마로라고가 이제 두 개 생기는 거죠. 백악관에 있는 마로라고 실제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마로라고 두 개가 생기는데 그 마로라고 리조트와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로 이 영빈관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드디어 어제부터 지금 중장비가 들어가서 이스트 윙 일부 건물 막 부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건강 관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만이 있다 하더라도요, 근육이 많고 특히 근력이 강하고 그러면 이제 비만으로 인한 장기의 기능 손상이라든지 사망 위험이라든지 이런 위험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근육도 뭐 종류가 많지만 특히 이제 악력, 그 손의 그 그립 힘이잖아요. 요런 거 손의 그립 힘. 이런 악력이 많이 있을 경우에 비만 관련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알기 전에도 사실은 그냥 심심하면 이거 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비만까지는 없지만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루이지애나 주립대 연구팀은 9만 3천여 명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악력과 이거 손에 쥐는 힘, 악력과 비만 관련 장기 기능 손상 및 이 사망 위험 간의 관계를 추적해서 통계를 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 손으로 쥐어잡는 악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비만으로 인한 장기 기능 손상, 장기 기능의 어떤 기능 저하 또는 장기 기능의 손상 이런 거 또는 사망의 위험률 이런 거를 낮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력이 강한 상위 그룹과 악력이 약한 상위 그룹을 비교를 해보니까 비만으로 인한 장기 기능 손상 위험이 악력이 강한 그룹이 20%그 위험률이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위험은 악력이 강한 그룹이 그렇지 못한 그룹보다 23%나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력이 강한 사람은 같은 비만 수준이다 하더라도 사망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악력이 좀 약한 사람보다 4분의 1 정도 감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무슨 사망 위험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4분의 1 그러니까 약 한 20에서 25% 정도 그 위험도가 낮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히 큰 겁니다. 보통 뭐 5% 10% 낮추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악력 하나만으로도 똑같은 비만 수준인데도 이런 뭐 사망 위험률 뭐 장기 기능 손상 위험률을 2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베네핏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뭐 웬만한 데 가면은 뭐 3불 5불이면 살 수 있어요. 사다가 TV 보면서 또는 뭐 제 유튜브 보면서 이거 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악력이 이렇게 중요한지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 악력을 높이는 그런 운동 많이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는 이제 근육량과 근력 유지 향상이 비만 관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건데 특히 다른 근육도 다른 근육이지만 이 악력이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 연구팀이 밝혀낸 것이다 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게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이 악력, 이 근육 힘을 늘리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고 시간을 좀 여기다 많이 투자하시고 유튜브 보면서 이거 하시면서 계속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